미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컬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군축 회담 또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맞아줄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대화에 참여할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화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군축 회담에 관한 이슈가 떠오르면서 미국은 핵 보유국들과 핵 군축 회담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Colin, and thank you, John. 감사합니다, 클린. 그리고 감사합니다, 존.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핵 군축을 위해 지난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핵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핵 해결을 위해 핵 군축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대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니. 우리는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김정은과 평양 조건에 분명히 밝혔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북한이 그런 종류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도 없지만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핵 군축 회담에 관한 이슈는 지난달 히로시마 정상 G7 회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군비통제협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축 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북한 핵은 최대의 위협국으로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에 가서 중국은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사상 최고의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가 제안한 핵 군축 회담을 몇 년 동안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술 핵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무인 수중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이 비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핵무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새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예로 들기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지만 조건 없는 대화에 핵 군축 회담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이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진 대표님. 다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귀국하셨네요. 네, 잘했습니다. 덕분에 지난번 서울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는 워싱턴이고 지금 뭐 제트랙 때문에 또 비몽사몽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슈들이 또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을 한 것 같이 이번에 금요일 날 국가안보보좌관 여기 백악관 잭 설리번이 ACA라고 그래가지고 Armed Control Association, 그러니까
군축 협회에서 지금 기조연설을 했는데 드디어 그 핵군축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이 핵군축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뉴스가 나갔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주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잭 설리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랫동안 새로운 군비 통제를 새롭게 조정하기 위해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축 회담을 제의를 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로 대응할 것이고, 지난번에 한미 협의체를 통하여 워싱턴 선언에서 이미 이에 대해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핵 확장 체제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인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두 이제 숫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핵군축 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제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 셀리반 말 중에서 음, 핵을 보유한 여러 나라, 핵 그렇죠. 보유국에 대한 핵 억제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거다. 그렇죠. 또 핵을 보유한 여러 나라 이런 단서도 또 붙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음, 이제 그 북한 자체를 이제 살상 무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그 CVID의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이 이번 G7 회의에서의 하나의 결과 도출물인과 동시에 네. 부산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핵의 군축 문제를 꺼냈고, 이번 핵 군축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핵 군축 테이블에 뉴스타트, 새로운 핵 군축의 모델을 가지고 가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타트 이게 2026년 되면 이제 마감되는 거 아닙니까? 끝이 나잖아요, 회의 그 기한이.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대한 새로운 이 핵군축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2026년 종료되는 이 뉴스타트 기존적인 협정 이 갱신될 때 음흠. 만에 하나 음, 북한이 핵 보유국 혹은 핵 군축의 테이블에 북한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음, 우리나라 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섣불리 핵 개발 문제를 얘기하고 또 음, 섣불리 전술핵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미국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북한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군축 대입으로 우리는 핵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군축 대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6개월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다 자신감을 내고 뭐 특히 국민의힘에서 전략핵 문제도 얘기하지만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테이블로 데리고 들어오겠어. 음,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 미국 스스로가 음, 미국 스스로가 그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한국을 소위 말하는 핵 개발의 문제 혹은 전술핵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음, 긍정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핵 보유국과 인정과 동시에 핵군 쪽으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비극이다. 음. 이것이 실질적인 국제적인 상황 아닙니까? 또 그렇죠. 미국의 생각을 우리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핵개발 문제나 그 전술핵 보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 핵을 보유국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핵군축 대부로 간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한국의 전술핵 배치와 또 한국의 핵개발, 자체 핵개발 문제를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체 핵개발 상황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대만 연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국의 핵우산에서 이제 탈퇴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IAEA 문제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년에 그 뉴스타트 협정의 종료 시점까지가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이 북한 핵 문제를 들여다보고 미국의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나라 오늘 뭐 그 설리반도 얘기했지만 핵 보유국 여러 나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라들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중에 말씀하셨듯이 뉴스타트 트레이디 러시아가 맺은 것이 최근에 러시아가 거기에 안 나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핵을 쓰려고 지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벼름을 자꾸 이렇게 암시를 주기 위해서 핵 협정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또 상당한 우려를 해야 될 거고, 또 이번에 싱그렐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안보회담에서도요, 중국이 또 완전히 미국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틴 장관이 중국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를지 굉장히 우려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이 지난 31일 날 위성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요일 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지난 금요일 날 유엔 안보리의 그 공개 회의가 열렸지만 이게 또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지금 아무 기능이 없어요. 무능하기 짝이 없고. 유엔 안보리에 뭐 어차피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예, 의해서 이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제재는 힘들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뭐 새로운 신냉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화해 무드가 가면 모르지만 지금의 신냉전 시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게 탄도미사일이지 뭐 위성 발사라는 것은 북한의 얘기고 실질적인 탄도미사일이고 실패했다. 그런데 이게 뭐 북한으로 보면은 이 탄도미사일 한 번 쏘는데 1년치 거기 북한 주민들의 먹는 식량 가격만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또 뭐 곧 탄도미사일 발사하겠다는 게 자기 위신이 엄청나게 체면이 깎인 거 아닙니까? 한국이 누리호 발사 성공하니까 북한이 급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호전적인 이러한 침략 전쟁에 대한 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장거리 ICBM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거의 완성 단계에 갔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도 한미일이 또는 한미 이번에 워싱턴 선언의 또 그런 전략 회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거짓 평화쇼로 미국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위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지난 31일 날 북한이 갑자기 또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갑자기 31일 날 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부랴부랴 경계 발령을 내렸다고 인양도 야단이 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요, 미국도 그러고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래 놓고 또 오보라고 한 거는 뭐예요? 오보가 아니죠. 경계를 해라는 발령을 내렸으면은 그 다음 차례는 해제예요. 그냥 해제하면 되면.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제하든 늦게 해제하든 간에 그것이 차이지, 그게 왜 오보입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 문제는 헬기로 날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경계 공고를 내려놓고 오보라고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볼 때도 웃기는 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서울시는
북한이 6시 30분에 발사를 하잖아요. 네, 서울시가 6시 32분에 경계경보 발령을 해요. 네, 그럼 경계경보 발령하고 6시 41분에 음, 행안부에서 주관부서에서 오보 발령이다, 오발령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이게 그게, 웃기잖아요. 서울시는 그, 경계경보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는 오발령이다 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뭐 서울시장도 다 그 국민의힘 오세훈도 국민의힘 사람 자기들이 아닙니까? 박자가 안 근데 맞아. 이런 양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간의 박자도 안 맞았고 두 번째는 일본은 일본은 발령을 내리면은 무엇 때문에 발령을 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 유령 발사 혹은 탄도미사일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6시 30분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는 경계를 해주시고 어떠한 대피 장소로 대피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원인과 그다음에 그 행동 지침과 그 관련까지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서울시의 발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경계 발령 해놓고 대피 준비해라. 노약자 이런 부분들 먼저 대피시켜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뭐 때문에 발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어디로 가야 대피하는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첫째 잘못됐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전면적인 경보 발령에 대한 시스템화를 다시 해라. 그다음에 지금도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는 싸우고 있어요. 서로 니 탓 한다고. 발사? 서로 자기 공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대피.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내용이 잘못됐고 음. 또 그 오보라니. 4분 있다가 32분에 불과 9분 있다가 안전행정부에서 이거는 오발령이라고 한 것도 잘못됐고 또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외교의 좌표는 잘 잡고 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평가를 하지만은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 경계 발령 하나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여기에서 지지율이 한 6%가 떨어져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외교에서 얻은 지지율이 여기서 다 까먹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서울시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국방부도 없고, 안전행정부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때도 그랬는데 방공호라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데 숨으라 그래가지고 뭐 그 좀 막사 같은 데 가서 숨기도 하고 뭐 이런 숨바꼭질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한 때 아닙니까? 북한이 핵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쏠 때, 야,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쏜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것이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방공호 훈련도 좀 시키고 사람들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아니라고 태만하고 아닌 무사주의예요. 우리 한국 지금. 아빠 정권에서 어차피 이런 뭐 민방위 훈련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이제 민방위 훈련을 전 국민 훈련으로 바꾸겠다고 해야 하는 돼요. 건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보도 시스템, 그다음에 각 부서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발령을 하고 그 발령에 따라서 행동 지침을 어떻게 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그러한 발령. 네. 그리고 발령은 계속 내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응. 안심하고 그런 정부의 발령 자체를 믿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신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그것이 잘못 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강제. 의도하지는 않았던 안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 태세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까지 불안해해서 되겠습니까? 민생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북한 김여정이가 2차 발사를 할 때 이제 알리지도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국제해사기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르가니제이션에다가 이거를 알리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좀 알렸대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벌써 일본한테는 알리고 회사기구에 알리니까 한국은 딱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일본이 물밑으로 북한하고 또 토킹하려고 아주 재주를 부리고 있거든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한미일 3국이 똘똘 뭉쳐서 북한을 프레셔하고 억압을 해야 되는데 북한 지금 일본이 또 딴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슨 지금 배배상을 또 돈을 주겠다니 이러고 있으니까 또 북한에서는 이 돈맛을 보고 또 홀딱 또 일본하고 물밑에서 또 손잡고 또 놀다 보면은 또 이게 한국이 또 이제 미국과 한국이 또 닥쳤는 개 쳐다보듯이 또 쳐다보고 있다 보면 이게 또 엉망으로 되거든요. 지금 박자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했던 것이 이제 한미 관계의 이제 안보 동맹에서 예, 혹은 이제 그 같이 경제 동맹으로 이제 가자. 네, 그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일본이 갑자기 방한해서 이제 워싱턴 선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지난번에 쿼드 1차 쿼드 때도 일본이 반대해서 한국이 못 들어가고 물론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들어갈 의향도 네, 없었지만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쿼드에서 가자 안보 체제는 우리 한국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당연 부분. 또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의 양자간 핵 전략 고유의 피해잖아요. 고유의 네, 협의체죠. 예, 고유의 협의체인데 이 양자간에 일본이 저 다시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도 김태효 안보 1차장이나 이런 안보 책임자들, 국방부나 이런 안보 책임자들,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기시다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라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제니박 기자하고 제가 가장 오래 했던 부분이 이 한미 간의 핵전략 회의, 핵전략 그룹 회의는 이거 한미 간의 문제예요. 여기에 일본이 또 하기 시작하면은 일본은 그걸 가지고 또 북한하고 뒷거래를 할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섭의 문제는 음, 배제할 거는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푸는 거하고 음. 이 배제해야 될 일본의 문제가 일본의 계속 한반도에 동북아에 저 국제 정세에 혹은 안보 문제에 이슈에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이 자기 일본 중심을 하겠다는 욕심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부분의 외교적인 전략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용산 대통령실이 그냥 쉽게 뭐 너 좋으니까 내 좋다. 내가 뭐 과거의 일 가지고 100년 전의 일 가지고 무릎 꿇을 네, 수 없다. 뭐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내주면서까지 일본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미 관계라고요. 맞습니다. 한미 관계가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일본이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바로 기시다가 한국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기본적인 한일 관계는 나름대로의 그 밀접은 하지만은 거리를 둬야 될 부분은 거리를 둬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 대표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저하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체는요, 한미 간에 그거를 또 하면서 핵 확장 억제를 미국이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방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한국이 절대 핵 가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딱 묶어 놨습니다. 그게 원전 그 이야기도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그 보호하라는 거, 그 무서운 그 선언이에요.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샹그릴라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요, 마지막에 왜 한국은 딱 빼놓고요.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북한에 대한 대응 협력책을 또 다짐했다면서 그 세 그룹이 했거든요. 거기에 왜 한국이 안 들어갑니까?
그게 나도 상당히 수상해요. 한미일이 삼각동맹이 든든하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거에서는 꼭 한국을 딱 디스클레이트 했거든요. 그 그게 이제 다음에 쿼드인데 그게 지금 또 안 맞, 문제는 쿼드 체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래 돼 예, 있잖아요. 인도도 뺐어요. 그런데 인도는 지금 러시아하고의 이 친밀한 관계, 또 왔다 미국과의 갔다 거리를 해요. 두고 예. 있는 입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못 들어라 해도 인도는 지금 들어올 상황이 안 되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이 일본이 들어오세요. 그런 식의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것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고 가자. 왜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냐? 그렇죠. 우리는 자주 국가고 일본한테 우리가 밀릴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권 같이 죽창가를 부르고 뭐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옛날에 전 정부에 했던 한일 협정까지도 부정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네. 위안부 협정도 부정하고 그렇지만은 우파 정권이라도 윤석열 정부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 특히 일본에 대한 부분, 역사적인 어떤 기저 문제, 이번에 초계기 문제도 이런 부분들 그냥 덮고 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죠. 극우 세력들이 또 들고 일난다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역사적인 기저 문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것은 김대중 오부치의 선언이 그러한 기저가 윤석열 기시다의 기조로 역사가 잘못된 역사의 과오 문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용서해주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도발을 했고 일본의 잘못에 의해서 뭐 또 예를 들어서 독도 인근을 침범한다든지 초계기 전략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렇죠. 대처를 해라. 예. 관계 개선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내주는 거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의 술수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고요. 한국이 너무 저자세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한국의 민노총들이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격한 단체가 지금까지는 경찰이 손을 안 대니까 유도하는 식으로 경찰에 맞았다, 곤봉에 맞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 죽은 걸 저 초상처 가면서 정부에다 불행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우파를 타도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파 정권은. 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몇 사람이 지금 희생됐습니까? 몇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면은 모든 시체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 앞에다가 늘어놓고 우리도 제사 지내고 초상 지르면서 무슨 노래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검찰은 지금 조은진 대표님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찰이 불려다닌다고 하는데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제 2017년 3월 10일은 실질적인 문재인 정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문재인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는 이 황교안 네,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인데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현장에서 우리는 뭐 5명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지금 소방청에서는 4명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저 국정을 총괄하고 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그걸 외면해 버렸잖아요. 네, 모든 권한 대행도 외면하고 정치인도 외면하고 좌우 언론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한 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은 두고두고 한국 언론사의 과오고 치욕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언론이 해야 될 2시간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쌀고 혁명 이후에 가장 큰 희생자를 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외면했고 또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특히 국정 운영을 맡고 있었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사 또 정치권
또 국정 운영의 당사자였던 황교안 총리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금 뭐 민노총이 민노총 관계에 있어서도 좌우가 딱 갈라서 가지고 언론이 좌파 언론들은 민노총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뭐 밀림에 가면은 큰 칼 있잖아요. 이게 예, 나무들 잘라내는 그 큰 칼 들고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했던 부분은 삘 뿌리고 경찰이 진압하는 부분만 내는 그런 상황, 뭐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민노총 공화국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민노총의 무소불위, 도용세선 문제, 그다음에 악법, 악행, 악습 이런 거를 다 없애라고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정부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윤석열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하고 또 노동개혁의 부분에 있어서는 민노총은 한국노총의 또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개혁 과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를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갈 거냐. 불법 탈법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단지 여러분들의 삶의 복지 문제라든지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그 양동 작전들을 제대로 좀 펴야 된다. 선생님, 그것을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펴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민노총에서 우리공화당처럼 5명이 희생됐다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냥 시체를 아예 시체 장사하느라고 정신없을 그 겁니다. 3월 10일 1년 전에 백남기 농민이 이제 물대포 이렇게 직사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일단 국회가 마비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에 소위 보수라는 정치인들이나 보수 언론들이나 저는 정말 쓰레기들이다. 왜? 엄연히 국민들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된다는 오로지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언론 방송이 단합을 해서 그 4명, 5명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대한 그 사실을 덮는다는 게 미국의 언론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파 언론이 어디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 우파 언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금 사주공화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 그러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그런 엄청난 참사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무모한 언론들인데 어떻게 우파 국민들은 그러한 언론에 대한 조중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언론에 대한 명확한 인식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 공화당을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이 말이 됩니까? 지금요,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도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쪽을 다 보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어찌하여 그 좌파 쪽만 편을 들고 또한 언론이 지금요 언론 탄압이라고 정부가 하는데 that's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 문재인 당시 얼마나 우파 언론들이 객소리해도 숨소리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놈의 윤석열 정부가 뭔 언론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예, 실질적으로 2017년 3월 10일에 그 억울한 분들이 아무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들었던 분들이 4명, 5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묻는 그러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한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굴종했고 비겁했고 언론은 언론 정도인 정론직필을 하지 못했던 책임도 있고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뭐 또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정치가 아니고 그냥 평생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상식적인 언론인을 퇴파하는 것이 정당하고요. 제대로 좀 공부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걸 한국을 보면은 너무나 그냥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는 정의를 위하고 진실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도 정정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 정의의 길은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저는 예.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박근혜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공화당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어떤 부정부패가 없고 예. 정말 깨끗하면서도 정정당당한 그러한 정당, 정치인, 저는 그러한 정당, 정치인, 그러한 대통령이 언제 나올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더 우리 공화당도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목을 쪼아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양 떨고 손 비비고 애교 떨다가는요, 그 사람은 곧 망가집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왜 망가진지 알아요? 아양 떨다가 그리 된 거고, 또 제대로 된 장군이나 제대로 된 리더는 사신을 하나 안 둡니다. 두세 개를 둬가지고 요놈의 사신이 내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는지 아양을 떨고 있는지 그걸 다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간신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한스럽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뵙기로 합시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